강소 해안의 이 씨는 부인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이 씨는 30살이 넘어 갑작스런 병으로 사망했다. 이미 염을 끝냈지만 부인은 차마 관에 못을 박지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고글하며 관을 열어서 남편의 시체를 살폈다. 민간에 전해오는 풍습이 있는데 사후 7일 들은 날엔 살신을 맞이하는 의식을 거행한다. 그 시간이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 가족들도 모두 피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씨의 아내만 자리를 들여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녀를 다른 방에 숨겨두고 자신은 사자의 장막에 앉아서 기다렸다. 남편을 너무 사랑했던 아내는 어두컴컴한 방에 앉아서 살신을 직접 기다리기로 합니다. 여기서 살신은 불길한 일을 가져오는 흉신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이 되자 음산한 바람이 쏴쏴하고 불어왔습니다. 주위의 등불이 전부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때 창가 쪽에서 붉은 머리에 둥근 눈을 하고 신장이 약 3m가 넘는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은 한 손에는 철로 만든 쇠사랑을 쥐고 한 손에는 남편의 혼을 묶을 줄을 끌고 창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귀신은 곧장 남편의 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관 뚜껑을 열려는 순간 귀신은 관 앞에 놓인 술과 요리를 보고는 멈칫했습니다. 결국 귀신은 식탐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을 잡았던 줄을 풀고는 앉아서 포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에게서 자유로워진 남편은 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아내가 울면서 나와 그를 끼워놨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몸이 차갑다는 것을 느끼고는 이불로 그의 몸을 감쌌습니다. 한편 정신없이 음식을 먹던 귀신은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귀신은 갑자기 튀어나온 아내를 보고 놀라 남편의 시신을 서둘러 빼앗았죠. 시신을 뺏긴 아내는 다급해지자 자녀들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자녀들이 1명, 2명 방에 나타나자 결국 귀신은 도망을 갔습니다. 이불로 싼 남편의 혼을 조심스레 관 속에 넣자 시신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남편이 살아난 겁니다. 아내의 기지로 그들은 그 뒤로도 20년 넘게 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도망간 귀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씨 부인이 육순이 되었을 때였다. 한 번은 우연히 성황묘에 가서 기도하는데 허리가 굽은 두 귀신이 족쇄를 찬 범인을 끌어오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자세히 보니 족쇄를 찬 범인은 바로 붉은 머리의 그 귀신이었다. 붉은 머리의 귀신이 이 씨 부인을 욕하며 말했다. 내가 먹을 걸 탐내 네 꼬임에 걸려들다니. 나는 20년 동안 족쇄를 차고 지냈다. 오늘 너를 만났으니 이번엔 널 그냥 두진 않겠다. 이 씨 부인은 결국 집에 돌아오자마자 죽었다고 합니다. 자, 초장부터 등골이 서늘하시죠? 여러분은 귀신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귀신이나 유령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야기에 빈번히 등장하는 좋은 이야기 소재입니다. 심지어 종류도 많고 세계 각국마다 그 각 나라를 대표하는 귀신들의 형태도 조금씩 다릅니다. 드라큘라, 늑대인간,
좀비, 처녀귀신, 강시 등등 생각만 해도 좀 오싹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귀신이란 존재를 무서워하면서도 굳이 시간을 내서 귀신이 나오는 괴이한 영화라든가 소설 등을 즐겨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K-좀비에 매우 열광했었죠. 이러한 괴이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점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괴이한 이야기들을 실제로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그들에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람이 다니는 길거리나 집안 곳곳에 모두 귀신이 있으며 조정의 오문 안에만 없다고 말했다. 죄인을 처형하는 채시구에는 귀신이 많이 모여 있다고 했다. 양기가 왕성한 사람을 만나면 귀신이 그를 피해 다니고 쇠약한 사람을 만나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다고 했다. 만일 귀신이 누군가에게 조소하거나 또는 조롱을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병이 난다. 귀신은 정오 이전에는 그다지 나타나지 않으며 오후에는 길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죄인을 처형하는 채시구, 찰실커우라고 하죠. 베이징에 있는 길거리 이름입니다. 원래 이 거리는 야채 장사를 많이 해서 야채 거리라고 하는 뜻인 채시구로 불렸는데요. 엉뚱하게도 이 채시구를 유명하게 만든 건 야채가 아닌 사람을 처형하는 형장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 형장이 위치하게 된 이유가 사람들이 붐비는 번화가였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봐야만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거리는 형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죽었을 테고 자연스럽게 죽은 영혼이 많이 떠돌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현재는 상가와 빌딩이 즐비한 번화거리로 변모해서 옛날 골목을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조정의 오문 안에는 귀신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조정의 오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성의 정문을 말하는데요. 자금성이라고 하는 것은 명청시대에 황제들이 살았던 궁전입니다. 특히 자금성의 정문인 오문은 출입구가 밖에서 보면 총 3개인데요. 보통 가운데 문은 황후가 결혼하기 위해 출입하는 등 이런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오로지 황제만이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진 문 역시 문무백관이나 황실의 왕공이 아닌 이상 일반 백성들의 출입은 철저하게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궁의 이름이 금성, 금지된 성이라 불렸던 겁니다. 여담으로 자금성 안에는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데요. 그 이유는 자객이라든가 외적이 밖으로부터 나무를 타고 넘어온 것을 방비하고 황제의 위엄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문 안에는 귀신이 없었던 걸까요? 귀신도 황제는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귀신들의 정체는 당시 백성들이 많았을 테니까요. 죽어서도 황제의 권세를 거스르는 일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호광 운양의 방현에 방산이 있는데 험준하고 깊었다. 사면에 바위와 동굴이 가옥처럼 서 있었으며 그 안에 많은 모인이 살았다. 모인의 키는 한 길이 넘고 온몸은 털로 뒤덮였으며
가끔 산에서 나와 인가에서 기르는 닭과 개를 잡아먹었다. 산촌 사람들이 엽총과 포로 공격하면 탄알이 모두 땅에 떨어지기만 하고 모이는 전혀 부상당하지 않았다. 책에는 귀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괴들도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모이는 털로 뒤덮인 괴 생명체입니다. 책 내용처럼 모이는 인가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골치 아프게 만듭니다. 심지어 모인들에게 엽총과 포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제압하는 좋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매우 간단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인들에게 박수를 치면서 장성을 쌓아라, 장성을 쌓아라라고 소리치는 것인데요. 이 소리만 들으면 모인들은 놀라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총과 포에도 끄떡없던 그들이 겨우 이 말 하나로 도망가는 이유 궁금하시죠? 여기에는 이들에게 감추어진 슬픈 역사가 있었는데요. 진나라 때 장성을 쌓는 사람들이 방산의 동굴로 도망갔으나 세월이 오래되어도 죽지 않고 마침내 이처럼 괴물이 되었어요. 그들은 외지인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장성을 다 쌓았는지 물어본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장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은 진시황에게 멸망의 기운을 가져줬던 패착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만리장성을 만드는 데에는 약 30만 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눈보라가 몰아쳐도 멈추지 못했다고 해요. 길에서 자야 했고 먹는 것도 부실했습니다. 세금도 많이 걷어갔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만리장성이 오히려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결국 감당하지 못한 백성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아마 모이는 이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을까요? 당시 이 책이 쓰여진 청나라 시대의 기준으로도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지만 모이는 이처럼 진나라의 법률을 무서워했습니다. 당시 황제들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들인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귀신이나 인간이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자브로에는 이렇게 온갖 잡귀신이 등장합니다. 귀신과 요괴, 강시들이 직접 등장하기도 하고 산 사람을 대역으로 써서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복수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귀신은 도박 귀신인데요. 아마 자브로를 통틀어 가장 한심한 귀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씨의 관직은 진운 현령이었으나 도박하다가 탄핵을 당했다. 하지만 그는 도박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하루도 도박을 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심지어 병이 위독할 때에도 침상에서 팔꿈치로 치고 때리며 도박하는 신용을 하고 입으로 골패를 내는 소리를 질렀다. 그의 아내가 울면서 그에게 권유했다. 숨이 차서 신경을 피로케 할 터인데 하필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도박은 혼자서 할 수 없는 노릇이요. 나의 수많은 친구가 침상 앞에서 함께 골패를 던지고 있는데 당신들만 볼 수 없을 뿐이요. 그는 도박으로 일자리도 잃었고 심지어는 사경을 헤매는 중에도 도박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그러다 이 시인은 그만 숨이 끊어졌는데요.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자마자 한다는 말이 너무나 황당한데요. 빨리 지전을 태워서 도박 자금을 대신 마련해 주시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첫 마디가
도박 자금을 마련해 달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 씨는 1만 원을 태워주면 살아 돌아올 수 있다고 가족들에게 부탁합니다. 가족들은 서둘러 지전을 태워줬으나 이 씨는 죽습니다. 그 돈으로 다시 도박을 하느라 살아 돌아온 것을 포기한 거죠. 도박에 빠져들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도박꾼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세기에 쓰여진 이야기지만은 낯설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분명 귀신의 이야기인데 우리네 일상과 많이 겹쳐 보입니다. 아주 친숙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저는 이 점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 당대 사람들은 이승과 저승을 별로 구별을 안 한 거죠. 죽어서도 밥을 먹고 벼슬도 받고 심지어는 남녀가 사랑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왜 저승과 이승의 경계를 무너뜨렸을까요? 그 이유는 자브로를 쓴 저자 원매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브로의 저자 원매라는 사람은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인물인데요. 하지만 중국 문학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청나라 중기 때의 시인이자 소설가입니다. 청나라 시인을 이야기할 때 원매를 빼놓으면 안 될 정도로 그는 중국 문학사에서 큰 획을 그을 정도로 뛰어난 작품과 그리고 뛰어난 어떤 시론을 남겼습니다. 중국은 인구도 많고 땅덩이도 넓어서 유명한 작가가 그만큼 많았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문학사의 이름 석자가 올라갈 정도면은 명성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거죠. 그런데 원매의 생애를 보면 좀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원매는 전통 사회에서 용납하지 않을 수십 명의 여제자를 두었습니다. 그들에게 시문을 가르친 행위는 그 당대의 문인들에게 크게 비판을 받을 만한 행위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첩을 거느리며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하죠. 더 놀라운 점은 여색뿐만 아니라 남색까지도 즐기며 화려한 애정 행각을 벌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브로를 보게 되면은 성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너무 외설적이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해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시고 책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